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은 전략 행동력 가상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은 평가가 과장됐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네, 또 오는 9일 정권 수립일을 앞둔 북한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난 30일 늦은 밤이었죠. 이 새벽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서 사흘 만인 어제 새벽 4시에 서해상으로 두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 감행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군사적으로 타격 능력을 좀 과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9월 1일에 이 한미일이 연달아서 이 북한 독자 제재 명단을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그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크더라고요. 이제 그것보다는요. 예. 지금 북한판 UFS,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9일부터 우리는 이제 31일 날 끝났잖아요. 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 주요 훈련소를 간 게 29일이거든요. 그날부터 북한이 전군 주요 훈련을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 기간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끝났다고 말 안 했으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보면 2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갔고 30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죠. 네. 그 사거리가 360km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계룡대 예. 혹은 수도권이거든요. 예. 이번에 발사한 거는 사거리가 1,500km짜리 순항 미사일이에요. 1,500km면은 한반도는 아니죠. 그럼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도 일본과의 협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후방기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저 1,500km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모두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공격, 일본 후방기지 공격, 그럼 남는 건 뭐죠? 미 본토 공격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ICBM을 쏠 가능성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건 어떤 단기적 국면이 아니라 예. 북한이 지난해 전술핵 운용부대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래식 전력이 아니에요. 핵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핵을 이용한 공격, 모의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일단은 그 순항미사일 도발 이후에 입장을 냈고 공개된 사진도 있어요. 2기 발사했는데 1기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근데 관련해서 우리 합참은 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좀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기를 발사했는데 네. 네. 장면은 하나만 나왔죠. 예. 북한은 보통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합참은 초기에 수발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2발이면 수발이라고 안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 발이었는데 일부는 이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본인들도 150m에서 폭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앞에 산이 있으면 레이더가 못 잡잖아요. 그렇죠. 150m면. 탄도미사일은 잡아요. 50km, 100km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은 몰라요. 왜냐하면 순항 미사일은 산을 또 끼고 돌기 때문에 레이더 사각지대가 매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네. 이제 본질적인 의문은 뭐냐면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도 탑재량이 매우 작아요. 비행기처럼 가기 때문에. 네.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가니까 무거운 걸 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핵탄두의 소형화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화산 31이 이제 이 전략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핵실험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문은 과연 전략 순항 미사일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했느냐. 예. 그러니까 화산 31이 실전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 네. 이번에 뭐 포착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순항 미사일 자체는 우리 탐지력으로도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예, 이 수발 중에 그럼 한 발 성공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북한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에 나섰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 해군 무력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군수산업 동료에 나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군수 부분을 강조하는 점, 하나는 최근에 해군을 강조하는 점. 군수부터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은 지금하고 차원이 다른 게 네. 예. 공업화된 현대화된 무력을 가진 전면전이 가장 최근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 교훈이 뭐냐면은 군수 보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맨날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난 게 바로 현대전은 군수 보급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이어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북러 간에 북한에서 군수 보급을 확충하려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 미국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군수를 강조하면서 군수 보급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예. 해군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핵 무력은 3축 체계예요. 네. 지상 발사 ICBM, 해상 발사 SLBM, 항공기 발사 ALCM 이 3대 네. 축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갖기가 어렵거든요. SLBM을 여러 번 쐈지만 발사할 만한 적당한 잠수함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함정에서 지금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은 이동을 하니까 이 생존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을 강조하는 건 이 핵 공격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다각화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북한의 지금 해군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연안 해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예. 미사일을 발사했듯이 직접 올라갔던 배도 1,500톤급 압록급 호위함이거든요. 네. 네. 헬기 데크는 있지만 경락포도 없어요. 경락포도 없고 함포 자체도 구형 수동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을 통해서 전략순항 미사일을 이제 쏘기는 하는데 네. 그러나 현대전에는 적합한 함정이 아니에요. 3차원 탐색 레이더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구형이고 그러니까 연안을 떠나기 어려운 정도의 해군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거의 사실은 그 절대 열세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럼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수 공장을 돌려서 재래식 무기를 좀 거래하는 양상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도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러시아에게 어떤 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러시아는 식량 수출 국가입니다. 그다음 북한이 비료가 절실한데 러시아는 비료 수출 국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수출 국가죠. 식량 수출 국가죠. 비료 수출 국가죠. 세 개 다 있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적인 무기, 재래식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SU-35 같은 전투기는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전투기, 이제 살 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전투기들은 사실은 제대로 뜰 수 있는 게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재래식 탄약이나 군수 능력을 제공해주고 러시아로부터는 현대화된 무기들을 들여올 수 있죠. 아마 러시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네. 핵 관련 기술이나 ICBM 기술이나 그거는 러시아도 쉽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지금 저희가 여쭤본 것처럼 재래식 무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연합 군사 훈련을 중국과 같이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이제 북중러 군사훈련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짜파드나 보스톡 이게 이제 그 북중 네. 군사훈련 이름이거든요. 보스톡은 동쪽이라는 얘기고 짜파드는 예, 예.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훈련을 매년 해요. 매년 하고 예,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군이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했어요. 주로 러시아군이 중국에서 오고 하거든요. 교환해 가면서. 네. 물론 한미 이 연합훈련 수준에 비해 떨어지죠. 그다음에 동해에서도 그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수시로 공군 훈련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 위원장이 신냉전을 언급한 게 지난해 연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군사협력이 강화되니까 당연히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동안 북중을 하던 걸 북중러로 연대해서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베리아나 만주에서 연합 육상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게 바로 신냉전 구도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그래요. 그동안 고립돼 있었다가 이제 출구를 찾은 거죠. 네, 북중러 연합훈련 귀추도 주목이 되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날짜가 9월 9일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 이 75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 북한의 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고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네, 매우 높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러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북중 관계가 90, 95면 북러 관계는 1에서 5도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교역이 최대가 한 70억 불까지 갔을 때도 북중 교역은 한 65, 67억 불 가는데 북러는 1억 불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새로운 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을 게 없었거든요. 네. 북한은 특히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군수 보급 능력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절실한 게 생겼고, 그러니까 탄약, 총알 이런 소모품들이죠. 예. 이게 러시아는 정말로 어디 가서 빌어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북한의 지불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또 필요한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식량, 에너지, 비료, 그다음에 현대화된 무기들. 그러니까 둘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7월 27일 전승절 계기로 네. 아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구구절은 특히 이제 정권 수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국가 대 국가. 예. 전승절은 사실은 한국전 얘기지만 외교 예.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이 구구절에도 양측이 새로운 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상징성 있는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열병식 자체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인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엔 민간 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북한은 이제 민간 무력, 안전 무력, 그다음에 정기 무력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전승절 때는 정기 무력이죠. 네. 안전 무력은 소위 말하면 경찰 혹은 예비대. 예.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무력은 이제 붉은 청년군인데 노농적이대 여기거든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장비가 동원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한 해에 세 번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지금 보여줄 게 없거든요. 경제는 최악이고 민심 위반도 있고 지금 뭐 해외에 있는 북한인들 10만 이상 내외로 추정되는 3년 반 만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럼 결국 김정은 체제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행정 가는 데가 다 어디예요? 군수공장, 군사훈련, 무기, 열병식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상을 내세울 수 있는 체제 결속, 대내외적인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군사행동이에요. 그중에 열병식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저렇게 열병식 많이 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해요. 예. 9월 1일에 있었던 이 북한 독자 제재 관련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미일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미국 주도의 견제가 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독자 제재는 사실 대북 제재는 사상 최강이에요. 지금 독자 제재를 한다고 해도 상징적인 거지 그게 북한에게 크게 아프지는 않아요. 해외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사실은 이 신분증을 바꿔가면서 공작원들이 얼마든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차원이고 의지의 표현이지 이게 정말 북한이 아픈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가장 아픈 부분은 이제 사이버 범죄를 막는 겁니다. 네. 이제 북한이 지금 외화를 그동안 이제 획득했던 게 노동자, 해외 노동자, 그다음에 광물, 수산물, 그다음에 무기거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다 이제 대북 제재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해킹이 유일하게 외화 수입원인데 네. 뭐 1년에 뭐 규모를 뭐 10억 달러 내외까지도 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수조 원대. 근데 그것만 막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이버 범죄라는 게 차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단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독자 제재보다는 사이버 범죄의 구멍을 틀어막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움직임, 외교적인 행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중남미라던가 중동의 뭐 여러 국가와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네. 유럽에서는 나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이제 형성이 됐죠. 아세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여기에 우호적인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쿠바라든지 중미, 네. 남미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이 독재 국가들 이런 데들이 뭉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가기는 어렵죠. 지금 공급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네트워크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이 형성이 되고 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이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신냉전으로 규정하면서 네.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고립된 측면에서 네. 이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라는 우호적인 환경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불량 국가 간의 연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외교 말고 내부 정치도 좀 여쭤보면은 얼마 전에 그 경제와 관련해서 김덕훈 총리와 내각을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었는데 최근에 공개 행사에서는 김덕훈 총리를 콕 집어서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김덕훈 같은 경우는 아직 어쨌든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4개 기관, 조직지도부, 당교율조사부, 네. 국가검열위원회, 중앙검찰소 이게 4개가 다 저승사자들이거든요. 합동조사를 지시했는데 이게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당적,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처형된 사람들 말할 때 당적,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 이런 표현이 내부 문건에 나와요. 그러면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자리를 벗어나는 김덕훈 것은? 총리는 어쨌든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거니까 예.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아,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예. 지금 질책 이후에 본인 명의로 보낸 태국으로 보낸 2줄짜리 전문 하나, 네. 축전 하나, 네. 그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현장에 갔는데 네. 공개된 모습을 지냈는데 축사는 부총리가 있어요. 아, 총리가 갔는데 부총리가 축사할 일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 받고 있는 중이고 음, 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뱉은 말로 봤을 때는 전례를 비추어서는 네. 대규모 유월 숙청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잔혹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공개를 진행을 할지 김덕훈을 직접 처벌을 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자리 유지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거의 피바람이 불 만한 수준의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